네, 자 이제 2017 지방직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8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법 문제였고요. 아시는 것처럼 주체, 상대, 객체 높임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단편적으로 하나씩 묻는 것보다 한 문장 안에 최소 2개, 3가지의 높임법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면 좋은 문제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었는데요. 정답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런 성질이 있으면 플러스, 그런 성질이 없으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자 우선은 수키야 그러면 수키야가 청자잖아요. 수키를 불렀으니까 내가 그러면 주체가 있죠. 선생님께 그러면은 객체가 있는 거죠. 다시 위에다 써볼까요? 수키야는 청자 또는 상대라고 했었죠. 내가는 주체 그리고 선생님께가 객체라는 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공부잖아요.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이었던 을을 또는 에게께가 오면 객체입니다. 자, 그런데 청자는 수키야 하면서 그냥 드렸다 하고 평서형의 다로 끝났다라는 것은 청자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일단 우리가 답을 가리고 볼게요. 마이너스 상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드렸다. 내가 뭐뭐 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렸습니다도 아니고 누구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시가 없으니까 그러면 역시 주체도 마이너스 주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께 이제 선생님을 높였잖아요. 특히 4개의 특정 단어 주다, 드리다, 묻다, 여쭈다, 보다, 뵙다, 데리다, 모시다가 나오면 이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했던 것 아시죠? 그래서 유일하게 객체만 플러스가 되겠군요. 그래서 객체를 높였고 주체는 높이지 않았으며 상대도 높이지 않았다라는 의도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 표시한 문제 방식이 지난 2017 사회복지직에서도 자음 체계와 관련하여서 흔히 우리가 입술, 혀끝, 거센입천장, 열입천장, 목청 소리를 한자로 이야기했을 때 양순음 또는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 또는 후음이라고 했던 성질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었던 문제 방식과 유사합니다. 문제 의도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높임법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객체만 깨드리다 하고 강조하면 되겠죠. 자, 이제 9번입니다. 역시 비문학인데요. 살짝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일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시에 대한 견해 중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 그랬습니다. 우리 칸트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예측 가능한 인간이 되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늘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칸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미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하나는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어떤 특성을 밝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더 나아가 어떤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 가치, 목표를 어떤 변환해서 드러나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비문학이긴 하지만 문학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내재적 감상, 외재적 감상 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작품 자체로만 보는 것. 바로 여기에는 내재적이라는 힌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험적이다, 경험 이전의 것이라는 건데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미가 있는가 하면 하지만 그것을 사회 문제, 아니면은 어떤 삶의 문제, 가치, 목표 이런 것들로 더 확장해서 해석하는 외재적인 것 말이죠. 우리는 작가의 표현론적, 독자의 효용론적, 시대 상황의 반영론적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바로 칸트의 이야기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어야 한다. 거듭 내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칸트의 견해였다는 것이고요. 그것의 반대가 이제 도덕이나 목적론적과 관련된 톨스토이 또는 마르크스, 유물론적인 예술관을 강조하던 어떤 목적론적인 예술관이 마르크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노래를 듣고 와 예쁘네, 아름답네, 좋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순전 자유로운 내재적이라고 지금 계속 본 거죠. 그게 칸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 상황 또는 어떤 현실 이런 걸 고려하는 것이 이 글에 의하면은 외재적인, 마르크스적이고 톨스토이적인, 목적이거나 교훈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완전 순수성, 완전 내재적,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학생들이 고민했던 것이 1번과 3번이었는데요. 그러나 1번 자체가 흔히 우리가 묶었던 내재적의 8가지와 관련되었던 시어, 운율, 이건 그냥 시 자체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화자, 청자,
구조, 구성 요소, 표현 방법, 이미지, 운율, 시어 자체. 운율, 시어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그냥 내재적 작품 자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내재적인 거고요. 이것이 완전 자율적인 것을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답은 1번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 모순이라는 것 외재적이잖아요. 4번 역시 당시의 사회 상황, 시대 상황 이것이 반영론적, 전형적인 거죠. 하지만 3번도 보면 바로 시를 읽으면서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누가? 독자 입장에서 뭘 얻었어, 깨달았어, 알았어. 어떤 교훈적이거나 목적론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칸트의 견해, 내재적인 견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칸트의 자율적 견해했고요. 내재적 했고요. 그래서 시에 적용했을 때 무관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대 상황이라든지 독자의 정서적 성장과 관련되는 요소들은 칸트와 반대인 외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